네, 안녕하세요. 오늘 숙명여고 1학년 올해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해드리기로 한 이은하라고 합니다. 지금 2023년 숙명여고 경우에는 학생 수가 482명입니다. 14반이고요. 작년 비해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등급 컷 1등급이 4%로 해서 지금 19명이고 2등급은 누적으로 11%에서 53명인데요. 지금 조금 있다가 보실 텐데 모든 문항이 중간고사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되게 평이하게 나와서 아이들이 시험 쳤을 때 조금 이 정도면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더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하는데요. 기말고사에 아마 난이도 조정이 조금 돼서 중간 때보다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내실 수도 있는 게 추측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100점이 한 30명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등급 컷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 100점이 30명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100점을 받더라도 30명이 19명을 넘어가니까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에다가 수행까지 다 잘 관리해서 전체 합산했을 때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상태이고요. 19명까지가 1등급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섹션이 지금 5개로 나뉘고 우선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 메인 영어 교과서가 YBM 한이고요. 네, 조금 뒤쪽으로 가면 이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교과서 2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고 교과서 본문과 뒤쪽에 있는 그래머 섹션과 랭귀지 포커스라고 해서 거기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시험 범위였었고요. 그다음 어휘 부교재가 항상 들어갑니다.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숙명여고 작년 어휘 부교재랑 바뀌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교재로 지금 선택을 하셨고요. 헬커스 복합고의 수능 심화 교재고요. 교재만 바꿨을 뿐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뭐 예문이라든지 표제어라든지 반어라든지 파생어, 유의어, 수거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은 같은 형식으로 가져가셨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가 엄청납니다. 암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아이들이 중학교 때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학습하는데 두려움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거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0배 정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헬커스 보카 단어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 게 들어가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범위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를 암기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고 그 다음에 그 암기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인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어법 부교재가 또 있었습니다. 어법 부교재도 작년과 달라진 교재고요. 능률 교재고요. 올큰 수능어법으로 완성편입니다. 네, 안쪽에 섹션별로 들어가면 수일치, 요런 것들이 도치 구문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고요.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그거 구분하는 것이 시험 범위였었고 그 예문들이 다 나와 있고 애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엑서사이즈들이 있는데 그 예문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범위였었고요. 뒤쪽으로 가면 수능 지문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들이 몇 개씩 있었는데 그거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예문 하나하나도 다 학습하고 키포인트를 암기했어야 됐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양도 이 교재도 양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는 게 테드 스피치 아시죠? 그쵸? 테드 톡스 스크립트가 하나 시험 범위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4과에 해당하는 내용과 요 지금 테드에 나오는 이 스크립트와가 테마가 같거든요. 토픽이 같은 거라서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외부 지문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준 그 긴 장문의 스크립트가 듣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듣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듣기가 출제가 되었었고 듣기로만 문제를 풀어내신 게 아니라 독해 문항으로도 풀어내신 형태로 요 부분이 이번에 비중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가 긴 장문의 스크립트가 들어갔던 게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올해 아이들 3월 달에 시험 쳤죠. 네,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시험을 쳤고, 이제 듣기만 빼고 나머지 전 문항이, 독해 문항이 모든 것이 시험 범위였었습니다.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문이 변형이 전혀 안 되는 학교고, 사실 힘을 주시는 섹션이 어휘 문항이나 어법 문항이기 때문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선택지가 길게 출제되는 것이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할 뿐이지 지문 변형이 전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모의고사 독해 같은 경우 내용 이해를 충분히 하고 흐름 파악을 충분히만 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독해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고요. 네, 독해 문항도 문항 수가 많기는 했지만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었다. 그게 전반적인 특징이고, 요렇게 5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 중간교재 내신 교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말 때는 이제 제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교과서와 어휘부교재, 어법부교재는 기본적으로 다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요. 모의고사는 빠지고 기말고사는 외부 지문을 2개를 제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본문과 같은 토픽의 하나의 외부 지문이 또 나온다 하시고, 요새 챗 GPT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AI 관련된 지문이 하나 더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지문들이 어휘나 모든 면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카테고리로 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과와 4과 2개의 과가 레슨이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 본문 독해 부분과 뒤쪽 그래머 포인트와 그 다음에 랭귀지 포커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간 수거나 이디엄이나 아니면 키워드 같은 것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었고요. 어휘부교재, 네, 말씀드렸죠. 양이 많다고 데이 1부터 13까지를 암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대표 단어인 표제어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파생어나 유의어나 반의어나 예문으로 제시된 것들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암기를 해야 하나? 숙명여고는 대표적인 문항이 어휘 문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2단어의 관계가 주어진 보기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보기를 반의어 관계를 주신다던가 유의어 관계를 주신다던가 하나를 던져주시고, 한 보기가 한 7, 8개 아니면 10개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개의 관계성을 따지는 그 어휘들을 짝을 페어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보기가 유의어 관계라면 그것과 같은 거를 모두 찾아내는 식으로 내시기 때문에, 네, 반드시 유의어 반의어가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문장 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간접 영작 형식으로 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서술형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1번의 문항에 한글 뜻을 translation을 한글 해석을 적어주시고 그 한글 해석에 바르게 맞게 영작한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내시기 때문에, 네, 문장을 암기를 하면서 거기서 중요했던 단어들도 암기를 해놓고 그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그 한국어 해석과 모든 단어들이 일치하게 코레스판딩하게 지금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 암기도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아이들 시험지 만들어서 여러 차례 돌리고 싶었지만, 반복 학습을 시키고 싶었지만 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 다 암기하도록 시키고, 거기서 제가 골라서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2번 반복시키고 시험 쳤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법부교재는 챕터 1과 2, 액츄얼 테스트 1이 있었고, 그 안에 유니트가 또 나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확인하는 자리, 소일치 확인하는 자리, 그 다음
뭐 태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다음 도치 구문에서 어떻게 특수 구문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수일치도 함께 학습하는 내용들이 다 유닛으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개수가 많지는 않았다. 8개였지만 어법 예문이 130개였고 그 예문들도 철저히 하나하나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분석해가면서 변형 자료 문제를 풀고 했어야 했으니, 그쵸? 벌써부터 교과서와 부교재만 해도 아이들이 벌써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전체 듣기만 빼고 나머지 지문이 모두 들어갔으니까 38개 지문이 들어갔고요. 외부 지문 학교 프린트,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듣기 문항과 독해 문항으로 풀어냈던 테드 스크립트가 하나가 장문이 A4 용지 작은 글자로 해서 앞뒤 2장인데 앞뒤 프린트가 다 들어가는 걸로 이제 출제를 주셨고, 그 부분을 분석해서 중요한 어휘들이나 아니면 내용들 분석, 내용 흐름 파악, 뭐 중요한 핵심 서머라이징 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훈련을 시켰었고요. 네, 사실 조금 이따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기는 문항은 어렵게 출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comprehension question 종류의 문제들이 8문항에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네, 2개의 독해 문항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었고, 다만 세세하게 장문이었던 스크립트를 세세하게 학습해야 됐던 게 필요했으니까 거기서 걸리는 아이들이 시간적인 부담감도 있었던 거고, 네, 난이도 자체가 쉬운 내용도 아니었었고 어휘 자체도 쉬운 어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부담스럽던 것이 있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위가 너무도 많습니다. 범위가 너무도 많아서 아이들이 초반에는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었고요. 이제 조금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조금 더 긴장감 가지고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양으로부터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숙명여고의 특징이고요. 네, 내신 시험의 특징 전체적으로 훑어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올해 중간고사도 역시 방대한 시험 범위 다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종류의 교재를 다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만만치 않게 양을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학습을 제한된 시험 기간까지의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엄청난 암기, 아까 어휘 부교재만 보셔도 아셨잖아요. 엄청난 암기가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에서 막 어렵게 출제하시고 변형을 하시고 하시진 않기에 성실하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도 있었던 시험지였었고요. 그래서 성실함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킬러 문항인 어법 문항은 킬러 문항으로 제시된 건 어법 문항이었습니다. 요번에 시험 문제 중간고사에서요. 어법 문항은 어법상 오류찾기가 거의 전 문항이 어법상 오류찾기 모두 찾으세요. 여러 가지의 문장을 주시고 다음 중 오류가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해서 보기가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문장을 두 개씩 페어를 만들어 가지고 1, 2, 3, 4, 5번까지 만드셔서 다음 중 어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내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답 하나를 띡 하나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장들, 여러 개의 문장들을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학습력도 필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빠르게 스피디하게 문제를 푸는 부분도 되게 아이들에게 힘겹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어법 문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독해 문항은 문항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건 선택지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빠르게 읽어 나가는 것이, 속독하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 모든 문항들을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하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역별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객관식 문항 전체 37문항이었고요. 전부 다 토탈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듣기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요. 기말고사 때는 듣기는 따로 출제한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없으시고요. 듣기 문항이 아까 보셨던 테드 스크립트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어휘 문항은 6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부교재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커스 보카스 수능 심화 그 단어의 책에 있는 예문들과 어휘들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모의고사 지문 하나에서 뭐 다음 중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는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문항이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토탈 6문항. 어법은 부교재 아까 올클 부교재 보셨잖아요. 어법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예문들과 그다음 거기 있는 지문들에서 어법상 오류를 고치는 거거나 아니면 어법상 오류가 없는 거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네, 7문항이 출제되었고 독해 말씀드렸죠. 문항 수가 많지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었다. 네, 전체 중에서 1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에서 8문항,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6문항, 프린트, 아까 테드 스크립트에서 독해가 2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문항까지 합쳐서 16문항이 출제돼서 전체 43% 독해 포션이 아주 큽니다. 독해 포션이 아주 큰데 난이도는 평이하고 지문 변형도 없었지만 다만 선택지가 길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잘 분배하지 않다면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던 부분이 조금은 아이들에게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전체 보시면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독해가 43%, 듣기가 22%, 그러니까 듣기가 사실상 포션이 많기는 하죠. 근데 뭐 아이들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듣기는 변별력을 내기 위한 문항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 했느냐, 점수를 약간은 주기 위한 문항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스크립트 자체 내용만 잘 파악하고 했다면 틀리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었던 어법 문항이 19%, 어휘가 16%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 섹션별로 아까 왜 시험 범위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가 전체 22%, 부교재라 하면 아까 어휘 부교재랑 어법 부교재가 2가지가 있었잖아요. 2개를 합쳤을 때 32%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재 학습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부교재 학습의 비중이 상당히 커서 12문제로 전체 32%, 모의고사는 7문항으로 19%가 차지했고 테드 턱스는 문항이 10개로 독해와 듣기가 함께 출제가 되었고 27%지만 테드 턱스 자체도 그 지문 자체가 어려웠고 조금 이해하는데 트리키한 부분들이 있었고 뭐 서머라이징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서 이게 내용이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학습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사실상 시험으로 풀어내시는 건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27%였고요. 난이도는 좀 평이하게 출제하셨던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부 문항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은 이미 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듣기는 8문항으로 내용 일치, 내용 추론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내용 추론이라고 해서 그 지문에 있는 것을 막 좀 더 자세하게 어렵게 막 꼬아서 선택지를 내시지는 않으셨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으로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어법은 어렵다고 이제 킬러 문항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재에 있는 문제풀이 예문을 활용해서 2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법상 오류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복수 정답을 원하시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예문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던 지문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어법상 오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이번 테스트의
킬러 문항으로 제시되었던 어법상 오류 찾기나 아니면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찾으세요라고 출제된 문항들의 특징이고요. 네, 어휘, 숙명 요구만의 고유한 어휘 문형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를 따지는 것들 아니면 collocation, 수거 내용, 수거의 어떤 표현들을 우리 아이들이 흔히 접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써놓으시고 거기에 한글을 달아놓으시고 뭐 그 수거와 한글 뜻이 매칭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네, 다만 양이 많다는 거, 그쵸? 어휘 문제는 킬러 문항이어서 너무 어렵다 이거보다는 양이 많다 보니까 단어 어휘력이 바탕이 탄탄하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가면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되고 그 암기를 했던 걸 잊지 않고 시험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되게 큰 부분이라서 네, 요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기억해내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했던 것이 어휘 문항이고요. 네, 독해는 변형은 없고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소 긴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지가 되게 길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특징이고 네, 듣기 문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일치, 답할 수 없는 질문 고르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번에는 뭐 누가 그 장소에 벌목에 관련된 불법 벌목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뭐 누가 거기로 그 벌목 장소로 갔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불법 벌목을 막았는지 뭐 질문 그거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형식의 문형이 출제가 되었었고 네, 듣기 문항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어휘 문항 네, 지금 단어의 관계 따지는 거 늘상 내시는 유형입니다. 좋아하시는 숙명 요거만의 특징적인 문항 유형이고 문맥상으로 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콜로케이션 말씀드렸죠. 수거를 주시고 그 수거에 한글 뜻을 달아 놓으시고 수거와 단어 한글 뜻이 매칭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내신 게 한 문항 있었고요. 영영풀이 네, 빈칸을 뚫어주시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영영풀이를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것이 뭐 바른 것은 그리고 사실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영영풀이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크로스워드 퍼즐로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예문을 보여드릴 텐데 퍼즐을 맞춰서 그 단어를 뭐 완성했을 때 채워지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텐데 어쨌든 단어의 영영풀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문항이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어법 문항, 문맥상 오류 한 군데 찾기가 두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문항 빼고는 전부 다 복수정답 찾기 유형으로 출제되었다고. 문맥상 오류 한 군데 이상 찾으라는 게 5문항으로 출제돼서 네, 어법 문항이 힘들었습니다. 네, 킬러 문항이었었고요. 네, 독해는 문항수가 많다 보니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일치 불일치 문항이 5개가 출제가 되었고 추론 빈칸 추론으로 해서 빈칸에 들어갈 뭐 부분을 찾으라는 빈칸 추론과 내용 추론 이 글을 읽고 뭐 바르게 이해한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두 문항이 출제되었고 순서 나열 글을 쪼개놓고 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항상 뭐 수능에도 나오는 유형인 거죠. 그렇죠? 순서 나열 문항이 2개가 출제되었고 네, 무관한 문장 지문에서 하나는 관계가 없는 문장을 넣어 놓으시고 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으세요 하는 게 한 문장 나왔었고요. 문제 나왔었고요. 네, 지문에 대해서 요약문을 완성하라고 해서 요약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 빈칸에 들어가는 어휘를 찾아내는 그런 문항도 3문항에 출제가 되었고 함의 추론 본문에 있는 어느 부분을 언더라인 쳐놓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뭐 찾아라라는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이 3문항 그렇게 출제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패턴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 독해 영역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기출 예제를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섹션별로 네,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맨 첫 페이지, 시험지 첫 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가 듣기 문항이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라는 이 2번째 문항을 빼고는 질문도 한글, 선택자 8번도 있군요. 네, 다음 중 듣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2번, 8번만 추론 문제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글
문제로 선택지도 한글로 되어 있었고, 네, 내용을 사실 듣기지만 아이들이 시험 전에 스크립트를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학습을 했다면, 이 부분, 그러니까 부분 잘라서 들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분 잘라서 들려주시면서 문제를 풀으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듣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풀 스크립트를 다 공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그 듣기를 에디팅을 문장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에, 네, 그 스크립트만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들어갔다면, 네, 여기서는 사실 놓칠 문항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제 포인트는 스크립트 본문 내용 학습에 대한 충실도를 점검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세부 사항,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네, 꼼꼼하게 학습했느냐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도 점검 차원의 문제들이 출제가 8개가 듣기 문항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네, 기출예제 두 번째 섹션으로 어법입니다. 네, 저 친구가 19번을 틀려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어법상 틀린 문장끼리 짝지어진 2개는, 네, 복수정답 찾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1, 2, 3, 4, 5번에 있는 전부 다 예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올클 어법 완성에 있는 예문들입니다. 각각의 유닛별로 준동사 자리냐 본동사 자리냐 아니면 수동태냐 능동태냐 뭐 단수 주어냐 복수 주어냐라는 그 각각의 유닛에 해당하는 예문들, 엑서사이즈에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선택지로 풀어내신 것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능동태, 수동태에 해당하는 섹션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가져오셔서, 네, 그거를 변형하셔가지고 문제를 내신 거고, 네, 학습 정도가 꼼꼼한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보기에 예문이 2개씩 있으니까 10개의 예문을 점검해야 되는데 문법적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파악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니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어법상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 거고요.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37문항이 되는데, 네, 아까 8문제를 듣기를 뺀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또 더군다나 독해 같은 경우 선택지가 길었기 때문에, 네, 한 문항당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빨리빨리 문법적 포인트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 담고 있는 문법적 포인트가 뭔지를 캐치해가지고 각각의 문항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을 빠르게 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네, 능동태, 수동태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네, 또 다른 어법입니다. 다음 주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 개수.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주시고, 네, 문장의 답이 복수 정답인 거죠. 그쵸? 보시면 도치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평가입니다. 도치구문이 그 올클 수능어법의 시험 범위에서 유닛 하나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치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또한 복수 정답이고 예문들 하나하나를 지금 이 친구처럼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으니, 네, 빠른 시간 내에 꼼꼼하게 어법사항들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는지, 이 시험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으라는 게 뭐에 대한 어법상 오류를 찾으라는 건지 그거부터 캐치를 한 다음, 네, 각각의 문제에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은 유형입니다. 꼼꼼하게 잘 찾아내는 것이, 네, 문제를 놓치지 않고, 네, 신속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부분이 이제 내신 기간 동안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독해 부분입니다. 네, 독해 변형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올해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을 가져오셔서 함의 추론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지금 밑줄 친 The two species just stay in place라는 요 부분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고, 지문 변형 전혀 없고 선택지
뭐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 친구는 지금 맞춘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내용 이해를 철저히 하는 것, 그쵸? 독해 문항이 많긴 하지만 난이도가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해 문항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었고요. 이제 기말고사는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요. 어휘문항입니다. 다음 주 우리말에 대한 영작이 어색한 것 2개는 또 복수정답 찾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냥 단 하나의 답을 찾는 것보다는 복수정답 찾는 거를 숙명여고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작이 어색한 것 2개 찾는 것이고 어휘부교재에 있었던 예문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설명드렸죠? 해석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면 그 각각의 문장에 있는 해석과 이게 매칭이 되는지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암기 다 시켰습니다. 아이들 암기 했어야 됐었고요. 다행스럽게도 문제 친구 맞춰줬고, 성실한 암기 및 어휘 암기력에 대한 얼마나 암기했던 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험을 풀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였습니다. 늘상 내시는 숙명여고의 대표적인 문항입니다. 마지막 문제였고요. 37번. 다음 퍼즐을 주어진 영영풀이를 참조해서 완성할 때 회색 칸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전부 다 A, B, C, D, E, F, G까지 단어를 채워 넣어서 그 회색 칸에 들어가는 또 다른 발생되는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선택지에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많죠. 그쵸. 퍼즐이 지금 여러 개니까 그걸 풀고 나서 단어가 들어가는 게 뭔지를 찾아냈어야 되는 부분. 지금 예문을 주시고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신데 예문을 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영영 데피니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영 풀이를 보고 그 빈칸에 뭐가 될지를 추측을 해서 A번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채워 넣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문제인데도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휘부교재대 어휘들에 대한 성실한 학습평가, 암기가 생명이다라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실도가 대단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휘부교재들에 대한 성실한 학습력 평가인 것이고 영영정의에 대한 이해도 평가, 그리고 퍼즐 형태로는 뭐 많이 내시는 않기 때문에 아까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항상 나오는 것이고요. 요 유형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새롭게 또 중간고사에 도입해서 내신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전 영역별로 기출 예제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이미 한 세션이 시작이 된 상태고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우선 기말 시험 대비 학습도 역시나 시험 범위 많습니다. 시험 범위 많아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중요한 핵심 부분을 이해하고 난 뒤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말고사에는 서술형이 나올 겁니다. 나올 예정이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을 중간고사에 이렇게 힘을 살짝 빼시면 기말에서 힘을 확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인 어법 문항 대비를 위해서나 서술형을 위해서나 부교재, 철저한 부교재의 그 예문 분석들, 아까 왜 어법 부교재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법 부교재의 예문 분석이나 핵심 예문 암기, 교과서 예문, 교과서 본문의 암기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변형 문제 풀이를 해서 적용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독해 문항에서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뭘 상징하고 어떤 게 주제이고 서머리가 뭔지 다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내용 이해 학습과 함께 핵심 문장, 서술형이 나올 수 있어서 서술형에 대비해서 핵심 문장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말고사 범위로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지문이 2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철저한 내용 이해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어휘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휘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기말고사 대신 대비를 위한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